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질문 사항을 받았었는데요. 많이 남겨주신 질문 중에 금일 교육 주제인 양성 내전증과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남겨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동 교수님 이제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오늘은 양성 뇌전증에 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기타의 다른 종류의 질환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칸에 그 내용 질문에 대한 답을 전부 다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련하기 전 전조 증상이 있나? 이게 5살짜리 양성 후두엽 뇌전증 아이의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 사실 전조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소아에서 그런 전조 증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전체 아이들 중에 3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조 증상이 있지만 그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조기 발현형 후두엽 뇌전증의 경우에는 수면 중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수면 중에 전조 증상이 발생하고 그 의식소실 발작이나 그 구토를 동반하는 그런 발작으로 이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그런 증상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 증상이 있어도 그게 이상이 있는 이상 증상인지 아니면 본래 아이가 이런 거 그냥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건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치료 자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전조 증상 자체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그렇게 이 나이에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증상 발작, 그 의식 소실과 이런 그 대발작이 완전히 조절이 된다 그러면 전조 증상까지도 거의 대부분 같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조절이 안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서 이 관해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해 전조 증상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관해가 일어나는데 영향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전조 증상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걸로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룰란딩 뇌전증을 갖고 있는 8살 여자아이에서 트릴렙탈 복용 만 3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증상의 개선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증상의 개선은 아이가 발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약을 먹고 발작이 없으면 증상은 개선이 된 거고 약을 먹고도 발작을 계속하면 증상은 아직 개선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증상이 완전히 억제된 이후에 대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약을 복용 중에 중간에 발작이 다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아이가 발작이 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경련이 지난 이후에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정도 시기에서 관해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뇌파소견도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뇌파소견이 관해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소견은 아니라서 대략적으로 그냥 많이 심하다 아니면 보통이다 조금 약하다 그 정도의 그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로는 관해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경우에 그 발작 억제 기간, 발작을 안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이제 관의 가장 큰 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발작을 한 6살 여자아이고 발병 후 7개월간 오르피를 복용하며 4개월 정도는 응급실에 수없이 가기도 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경련 없이 잘 지냈고 뇌파 검사 결과 경련파 없이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르피를 2, 3년간 복용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뇌전증이라는 병, 그러니까 뇌전증을 일으키는 뇌의 질환이죠. 뇌전증을 일으키는 뇌의 질환은 일단은 만성 질환입니다. 그 뇌전증을 일으키는 뇌의 질환이 관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발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화가 발작을 하는 아이들이 하던 상태의 뇌가 발작을 하지 않는 상태의 뇌로 바뀌는 게 그렇게 빨리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최소한 2년 정도를 우리가 그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뇌가 발작을 하는 뇌가 발작을 하지 않는 뇌로 변해가는 과정이 적어도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계속 발작이 없을 경우에 약을 준다는 걸 그 이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뇌파 검사가 경련파 없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결과는 아이가 관해 과정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필 복용한 지 5개월 차 되니 아이가 엄청 피곤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물에 의한 부작용일 수 있고 약을 안 먹으면 결국 피곤해하는 게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약을 먹는 걸로 경련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아이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을 감수를 하고라도 약물 치료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럼 혹시라도 이제 약을 좀 덜 피곤한 약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되게 아직 저학년이고 뭐 나이가 아직 어린 나이면 장기적인 그 피곤함에 의한 장기적인 영향을 계속 갖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나이에서는 그냥 치료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오르필의 약물 농도가 너무 높다든지 복용량 자체가 많이 높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좀 감량을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정확한 검사를 같이 뒷받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상세불명 뇌전증을 갖고 있는 12살 여자아이고 깊이 잠들 때 경련이 일어나고 잘 때 하게 되면 30분, 10분 단위로 경련을 합니다. 자다가 경련을 하고 놀라서 잠시 깼다가 다시 잠들면 다시 하는데 어째야 하나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수면 중에 경련이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이런 경련이 아이의 그 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약을 계속 잘 유지하게 되면 이런 종류의 경련은 비교적 잘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병이 시작을 하고 나서 점차로 악화되는 병이 있고 시작을 하고 나서 점차로 좋아지는 종류의 병이 있고 그렇게 그런 그 경과가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아이의 경련이 점차로 악화되는 쪽으로 갈지 점차로 좋아지는 쪽으로 갈지 사실 초기에 진단할 당시에는 그것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소견들이나 MRI, 뇌파 이런 여러 가지 검사 소견을 가지고 점차로 악화될 수 있는 경과를 갖게 될 아이인지 아니면 좋아지는 쪽의 경과를 갖게 될 아이인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경련이 자꾸 반복되는 아이들은 어쨌든 경련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이의 장기적인 경과를 완화시켜주거나 회복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6살 남자아이의 부모님께서 올려주신 상세불명 뇌전증에서 양성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를 질문을 하셨는데 양성인지 아니면 안 좋은 쪽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가 발작 이외에 다른 신경학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아이, 그러니까 발작만 안 하면 이제 우리 아이는 정상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양성 뇌전증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발작만 안 하면 우리 아이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뇌파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뇌파 결과상으로 뇌파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 뇌파가 완전히 정상이고 발작파만 일부에서 보인다. 이런 경우도 역시 양성 판단 기준에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 경과를 봐서 약을 그렇게 강하게 쓰지 않았는데도 발작이 충분히 조절이 잘 된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 양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양성 뇌전증의 형태인 아까 말씀드렸던 롤란도 뇌전증이라든지 후두부 뇌전증 그리고 전신 뇌전증 중에 소발작 뇌전증 그리고 청소년기 근간대 뇌전증 이런 경우들은 뇌전증 자체가 뇌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뇌의 건강에 크게 뇌의 건강을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경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양성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뇌전증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치료가 잘 된다. 이렇게 경과를 봐가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양성인 아닐 경우에도 완치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양성 뇌전증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는 뇌의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나 뇌가 조금 잘못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뇌의 상처 조직이 있거나 또는 병적인 뇌 조직이 어느 정도 강한 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종류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처들도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고 그러는 것처럼 뇌에 있는 상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쪽으로 경과가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을 계속 안 하고 그런 변화가 좋은 쪽으로 일어나게 되면 양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완치가 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잘 지켜주고
발작을 안 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지켜주다 보면 아이들이 뇌전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11살짜리 여자아이의 질문인 그 부모님의 질문이신데 뇌전증 약과 키성장 영향이 있느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간혹 이제 난치성 뇌전증에서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키성장이 좀 떨어지다가 식이요법이 끝나고 나면 떨어진 만큼을 나중에 보완하는 그런 보충하는 키성장이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뇌전증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지는 않고 약이 더군다나 약이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신체적인 부작용이 좀 많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라면 다른 신체 기관에 어떤 영향 같은 것들이 좀 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체중 증가라든지 또는 이제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약제 중에는 약을 먹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먹는 게 부족해서 성장에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양성뇌전증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보완이 되기 때문에 키 성장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간혹가다 이제 성장이 같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성장 클리닉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권유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성장 호르몬 치료 같은 것들이 뇌전증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치료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뇌전증 약이 인지 기능에 영향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 약 종류와 개수에 따른 인지 저하, 상승 연관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질문은 뇌전증 약은 인지 기능에 아주 약한 정도의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약을 먹는 기간 동안만 발생하는 영향이고 그 약의 종류에 따라서 과거에 쓰던 약들이 영향을 좀 더 많이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진짜 폭발적으로 많이 개발됐던 그런 약제들은 인지기능 영향이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인지기능 영향이 가장 심한 약이 전통적으로 페노바비탈이라는 약인데 그 약을 먹으면 애들이 많이 자요. 많이 잘 정도로 그렇게 피곤해하고 자고 집중 못하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약을 먹는 기간 동안 발생을 하는 거고 약을 끊고 나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에서 보면 페노바비탈을 한 2년 정도 유지를 하면 발달 수치, 그러니까 IQ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발달 지수가 IQ가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2년 뒤에 약을 끊고 나면 거의 대부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로까지 확인이 된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약물 치료는 약물 치료에 의해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도로 회복이 된다. 약을 먹는 기간 동안에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9살 남자아이의 부모님께서 하신 그 질문인데 학습 스트레스가 뇌전증을 악화시킬 수 있나 하는 건데 스트레스가 병 자체를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증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도록 취약한 그런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 자체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는 게 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는 게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뇌의 건강이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 증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수면에도 영향을 받거나 수면 영향을 받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발작이 쉽게 발생하는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작이 발생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뇌전증 자체를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뇌전증이 나아지면 주의집중이 나아지는지 이 문제는 약물 치료에 의해서 주의집중력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전혀 없진 않기 때문에 뇌전증이 나아지고 그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집중력도 다시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뇌전증이 있으면서 집중력이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사용해 주는 게 아이의 건강과 학습 능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8살짜리 여자아이 롤란딩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5살 때 첫 경련 후 연이어 2달 내에 2차례 더 했고 MRI 뇌파 검사 후 롤란딩 진단받아 2ml에서 현재 5ml로 복용량 늘려가며 복용 중에 있습니다. 뇌파 소견상 롤란딩파가 아직 보이나 혈중 약물 농도 양호하며 현재까지 경련은 없는데 워낙 아이가 발랄한 친구라 수영, 태권도 등 격한 운동을 원하는데 해도 될지, 해도 된다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어쨌든 발작이 약물치료 유지 중에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증상이 없다 그러면 약물치료를 계속 유지하면서 발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발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수영이나 태권도 등 격한 운동을 해도 아이가 많이 피로하지만 않는다면 발작이 특별히 더 재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극심한 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피로도들이 간혹 가다가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운동 중에는 아이들이 발작을 할 때 스스로 스스로 돌보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발작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전신 발작을 경련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심각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롤란딩 뇌전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수면 중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100%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번 정도의 발작 중에 한두 번 정도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발작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운동은 피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겠다 그러면 발작이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바로 지켜주는 레스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영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12살 남자아이 뇌전증인데 핸드폰 사용, 게임이나 유튜브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핸드폰 게임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은 사실 핸드폰에 집중을 요구를 하는 이제 그런 그 습관이라서 핸드폰 게임을 하게 되면 이게 스스로 중단하기가 사실 좀 많이 어렵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특별히 게임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집중을 그만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뇌의 피로도는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뇌의 피로도를 증가시키지 않을 정도 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이런 핸드폰 게임이나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게 너무 집착이 되고 시간이 오래 가면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피로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뇌의 피로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발작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간혹 이제 핸드폰 게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광과민성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는 불빛이 나오는 게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광과민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그런 그 광과민 유발성 게임 같은 것들은 자제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7살 남자아이의 부모님이신데 비만과 뇌전증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비만 자체가 뇌전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약물 치료가 그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은 이제 데파킨이나 데파코트, 오르필로 대변되는 발프로인산 계통의 약물입니다. 대개 이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체중이 한 20% 정도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게 약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데 비만을 다른 방면 그 약물의 치료가 약물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식욕이나 먹는 양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신체 활동을 높인다든지 해서 비만을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약제 선택에서 만약 비만이 좀 심한 상태라면 비만을 일으키지 않는 약으로 선택할 때 그렇게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뇌전증 약을 써야 되는데 좀 마른 아이라면 그 발프로인산 계통의 약을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약을 선택할 시점에서 이미 비만한 상태라면 체중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식욕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8살 남자 알러지 약을 먹어도 되나요? 너무 많이 가려해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알러지 약이 이제 대표적인 항히스타민제 약제들인데 과거에 이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경우는 실제 부모님들께서 드셔보셔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졸리죠. 굉장히 졸리고 졸리다는 얘기는 그만큼 뇌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인데 뇌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뇌의 피로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발작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하고 감기약 중에는 이제 그 뇌를 흥분시키는 그런 감기약들이 있거든요. 에페드린이라든지 아미노필린 같은 기관지 확장제 같은 거는 카페인하고 비슷한 그런 뇌흥분제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약제들이라서 실제로 그런 약을 쓰고 나서 발작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약 이외의 다른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걸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알러지 약도 그런 부작용이 좀 적은 약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선생님하고 이런 문제는 같이 상의해서 약을 선택해서 가려워하는 거를 완화시켜 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려워하는 것 때문에 만약 수면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수면 장애에 의해서 2차적으로 뇌의 피로도가 오히려 더 증가해서 발작이 악화될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를 같이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6살 여자의 후두엽 뇌전증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경계파가 있어도 수면 관리 등 컨디션 관리를 잘해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발작을 하는데도 관리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 약을 안 먹어도 발작을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하지 않은 그런 방법에 아이의 치료를 맡기는 것보다는 약을 먹고 물론 이제 발작이 그렇게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경우라면 약을 먹고 발작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한 부담을, 거부감 같은 거를 과하게 가지실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지금 최근에 개발된 약제들은 정말 부작용 없이 오랫동안 유지하더라도 거의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한 약들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상태로 발작을 계속 안 하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선입견이나 거부감 같은 거를 가지고 아이한테 훨씬 더 편한 치료 방법을 굳이 배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컨디션 관리를 약을 먹으면서도 잘 해주는 게 필요한데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되면 약을 먹는 중에도 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발작을 안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 좌측 후두엽 뇌전증을 갖고 있는 8살 남자 아이인데 뇌 좌측 후두부 쪽으로 물혹이 발견된 상태로 그 부분에 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치료 방향과 보통 예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운동이나 조심해야 될 부분 등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혹이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데 그 물혹이 있는 주변 부위가 그 발작파를 만들고 그 발작파가 결국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건 양성뇌전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 물혹과 연관된 뇌 조직의 이상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한 치료를 하고 발작을 잘 조절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발작에서 벗어나게 되는 쪽으로 뇌가 변해가는 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고 다른 일상생활이나 운동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생활관리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양성 후두엽 뇌전증을 앓고 있는 5살 남자아이 질문인데 4살 때 발병을 했고 언제쯤 나을 수 있는지, 현재 5살인데 언제쯤 나을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감기가 걸려도 그 감기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낫는 사람도 있고 한 일주일, 2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이가
개별적인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좀 빨리 회복이 되는, 빨리 관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 늦게 관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치료를 하면서 2년 이상 발작이 전혀 없어야지 관해의 조건에 들어간다, 관해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나을 수 있는지를 100% 예측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치료를 하면서 발작이 완전히 억제가 되면 그때 가서는 관해에 이르지 않았을까 해서 약물 치료를 중단해 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 되는 거고, 실제로 약을 끊고 나서도 한 1년 이상 발작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재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거의 완치 상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상세불명 뇌전증을 갖고 있는 7살 여자아이의 부모님 질문인 것 같은데, 뇌전증은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적정 나이가 되면 멈출까요? 두 개 다죠. 진행형이 있고 양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관해하는 스스로 한정적인, 그러니까 저절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뇌전증 중에 저절로 멈추는 종류의 뇌전증이 있고 진행하고 점점 악화되는 종류의 뇌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의 뇌전증인지는 여러 가지 검사하고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작 이외에 다른 문제가 전혀 없는 아이, 우리 아이는 발작만 안 하면 완전히 정상인 아이예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멈추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의 가능성이 많고, 발작을 하면서도 아이가 발달도 떨어지고 뇌파 검사해 보면 뇌파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종류라면, 그리고 약물 치료에 의해서 치료가 좀 잘 안 되고 그런 종류라면 진행형 경과를 갖게 되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14살 남자 초점성 뇌전증을 갖고 있는 부모님 질문인데, 잠들기 전 움찔거리는 증상도 경련인가요? 초점성 뇌전증, 그러니까 국소뇌전증인데 국소뇌전증 아이가 움찔거리는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깊은 잠 들기 전이죠. 잠들고 나서 깊은 잠 들기 전에 움찔거리는 증상은 거의 대부분이 수면 근간태 현상이라고 하는 정상 수면 활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 잠들기 전에 움찔거리는 거를 뇌전증으로 잘못 과잉해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쓸데없이 과하게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움찔거리는 거, 깊은 잠 들기 전에 움찔거리는 거, 특히 손 쪽이나 발 쪽, 몸이 아니라 그 손 쪽이나 발 쪽, 그쪽에서 발생하는 움찔거림은 정상 행동이라고, 정상 수면 활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살 여자의 부모님일 것 같은데, 약부작용 중 도벽도 생길 수 있나요? 도벽이라는 게 약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뇌전증을 갖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또는 정서적인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나 정서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런 정서적인 건강, 심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줘서 그런 좀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행동 같은 것들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정서적인 문제들을 항상 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정서적인 문제들을
같이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계속 같이 받아야지 되는 게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심리 상담이나 우울증 지수나 또는 불안증 지수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평가해서 아이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관리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살 여자 상세불명 뇌전증인데 해마와 뇌전증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물어보셨고 해마는 정상 뇌조직이죠. 정상 뇌조직인데 해마가 손상을 입으면 거기서 뇌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마가 손상을 입어서 거기 해마에 상처 조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은 약물 치료가 정말 어렵거든요. 약물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서 물론 그런 중에도 약물 치료로 발작이 충분히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약물 치료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를 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좀 비교적 조기에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 이게 결정이 되면 되도록 빨리 수술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한 그런 종류의 뇌전증이 해마체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전증의 경우에는 그런 치료 전략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세 악교세포와 뇌전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미세 악교세포라는 거는 이건 상처 조직이 뇌에 상처 조직이 있을 때 증식하는 그 상처 조직에서 좀 더 많이 발견되는 이제 그런 세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상처 조직 미세 악교세포는 사실 뇌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이제 그런 세포들이고 결국 교세포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세포인데 그런 세포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세포들이 많이 있는 뇌 조직의 경우에는 그만큼 상처가 좀 큰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만약 미세 악교세포 그 숫자가 수술을 한 그런 뇌 조직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 결국 그 상처 조직에 의해서 발생한 뇌전증이겠구나라는 것으로 진단을 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만성비염과 뇌전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만성비염 자체가 뇌전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만성비염이 있을 때 당연히 호흡 곤란이 생겨서 그 호흡이 좀 쉽지 않을 때 자다가 이제 숨이 차거나 숨 쉬는 게 좀 불편할 때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의 피로도가 그만큼 증가할 수가 있고 반복적인 얘기지만 뇌의 피로도가 증가를 하면 결국 쉽게 발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비염의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 편도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간혹 그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편도 비후증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편도 수술을 해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해주면 뇌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발작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이의 그 뇌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같이 갖고 있는 어떤 병적인 문제가 뇌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상태라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치료해 주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죠. 네, 지금까지 질의응답에 많은 고생을 해주신 김흥준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11개의 질문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저희 한국내전체협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비디오 오픈이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한번 오픈을 해주시고요. 저희 기념 촬영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다 오픈이 되셨을까요? 네, 다른 분들은 좀 비디오 오픈이 어려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잠깐 저희가 사진 촬영 한번 하고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하트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5월 교육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교육은 7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교육 주제가 드라베 증후군이거든요. 저희 마지막 주 목요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빵아빵아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